예, 둘째, 불변사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particle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왜 이런 용어가 필요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치사에서 나온 부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원래 부사가 있습니다. 전치사에서 나오지 않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고려하면 이런 관계가 나오죠. 전치사에는 부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전치사가 부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가 없는 것도 있고 전사와 그에 따른 부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만 있고 이거 전치사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이 전치사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부사라고 하면은 이게 포함 안 되니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변사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사를 얘기할 때 구동사를 이루는 요소는 동사와 불변사 이렇게 하면 간단히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건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구동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사는 지금 내는 phrasal verbs 뒤에 나옵니다만 phrasal verb라고 쓰겠지만은 이 전통적으로 이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죠. 뭐 수거다, 관용어, 이어동사, 두 개로 된 이어동사, 세 개로 된 삼어동사 혹은 동사, 불변사, 조합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구동사라는 말로 계속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동사는 영어 학습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에 비추어서 구동사 교육은 아직도 몇십 년 전은 교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구동사는 동사와 불변사로 이루어지는데 동사에도 불변사에도 뜻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덩어리로 외우라는 식으로 계속 요즘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쭉 보아오고 있습니다. 예. 예로 take off라는 구동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동사는 이륙하다 뜻으로 한 덩어리로 그냥 외우게 하고 있는 걸 지금도 EBS 강의라든지 여러 강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걸 덩어리로 외우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구동사를 이루는 동사와 불변사의 각각에는 뜻이 있고 이 두 뜻이 합쳐져서 구동사 뜻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걸 지금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 예를 보죠. The plane took off for 혹은 to LA. 그 비행기는 LA로 향해 이륙했다. 그러면 take에도 뜻이 없고 off에도 뜻이 없으니 이걸 덩어리로 외우라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take 동사를 한번 보면은 take는 took 하면은 타동사를 때는 뭐 잡다, 쥐다, 취하다 이래 되지만은 이 자동사로 쓰이면은 이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17번을 보게 되면은 people took to the street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went나 거의 비슷하죠. went to the street, took to the street, 갔다 이런 말, 이동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he took to the stage 하게 되면은 그는 무대로 갔다. The plane took to the air 그러면은 비행기가 하늘로 갔다 이런 거. 이동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다. 그 off는 뭐냐? off는 뭐 나중 나오겠지만 x of y는 x가 y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건 무엇에 떨어지겠어요? 비행장 땅에서 떨어지는 거죠. 움직여서 땅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륙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떨어진다는 뜻은 반드시 비행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the
B. train took off 그러면은 기차가 어디를 떠났다 이러면 이동해서 어디를 떠났다 이러면 기차가 통상 떠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 그 다음에 the man took off without saying goodbye. 그 남자는 인사 말도 없이 떴다 이러면 우리도 뭐 자리를 떴다 그러죠. 자리를 떴다. 자리를 뜨면 어떻게 돼요? 있을 때는 사람과 몸이 붙어 있지만은 자리를 뜨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자리가 뜨죠. 그게 바로 off예요. 그 다음에 the singer took off. 그 가수는 떴다. 이제 인기가 붙기 시작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took off에서 take off 여기 y가 나타났죠. 근데 이때는 y가 언급을 안 해도 말한 사람이 언급을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악이 안 될 때는 화자가 판단할 때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y를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plane took off the military base. 보통 비행기가 비행장에 뜰 때는 보통 있는 일이지만은 어떤 비행기가 군사기지를 이륙했다 그러면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 plane took off 여기서도 뭐 특별한 역을 떠났다 할 때는 이런 것들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take가 자동사로 쓰인 예를 살펴봤죠. 그러면 타동사로 쓰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He took his hat off. He took his hat off. 자, 이것도 우리 보통 take off 하게 되면 벗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 그러죠. take off는 벗는다. 그러나 따져봅시다. 이때 take는 잡는다는 뜻이에요. 모자를 잡는다는 뜻이고 잡아서 off가 어디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잡아서 모자를 떨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모자를 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ake에도 뜻이 있고 off에도 뜻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구동사는 무조건 외워라, 덩어리로 외워라 하는 건 믿지 마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구동사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분석을 하면 외우기가 쉽고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take를 가지고 take 자동사, take 타동사, 구동사 예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 책에서 여러 구동사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일관되게 저는 구동사를 이루는 동사와 불변사에는 뜻이 있고 이 뜻이 합쳐져서 구동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구동사를 배우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구동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언유와 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유와 환유라는 말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들에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언유, 환유라는 말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뭐 그냥 대강 뭐 설명하는 척 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은 이 두 용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언유와 환유는 우리 일상 언어에서 늘 흔히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뜨이지만은 한때는 이 두 용어는 문학에서만 다루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조지 레이콥 교수가 Metaphors we live by, Metaphors we live by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는 언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그만큼 은유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거는 일상 언어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앞으로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 계속 나오므로 일단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은유는 영어는 메타포라 그러고 한자로는 은유, 은자가 이 숨길 은자라고 그럽니다. 은닉하다, 은폐하다, 은둔하다, 그런 등등 숨겨주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뭘 숨기는 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0번 예문을 한번 봅시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이걸 내가 라디오 선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은유의 좋은 예다 되겠다. 한번 이걸 가지고 은유를 설명해 줄 기회가 있겠지 하고 기억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나는 또 되는 쪽으로 풀이했습니다. 이걸 은유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행복하고 아이스크림 비교를 해봅시다. 만질 수 있습니까? 이런 보면은 행복은 만질 수 없고 아이스크림은 만질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까? 행복은 볼 수 없지만 행복은 아이스크림 볼 수 있고 어디에 담을 수 있다. 행복은 안 되지만 아이스크림은 되고, 그 다음에 달다 혹은 맛이 좋다는 두 양쪽 다 해당되죠. 오래 가지 않는다, 양쪽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유라는 것은 은유가 성립하게 하려면은 이 다른 것은 감추어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hide 하는 거고, 요 부분만 같은 부분만 부각시키는 게 은유예요. 그래서 은유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은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각시키는 분도 좀 더 드러내면은 하이딩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숨겨버리고 같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 예. 뭐 또 한 은유 보겠습니다. 21번은 time is money. 이건 뭐 흔히 쓰는 용어죠. 은유죠. 은유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은유예요. 이것도 비교해 봅시다. 시간하고 돈이 있다. 시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느냐? 이건 볼 수 없다. 이건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된다. 예. 이건 쓸 수 있다. 돈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점은 숨겨버리고 같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은유라는 거. 자, 이것도 전치사, 구동사를 연구하는데 이 은유 개념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구동사라는 것이 전부 불규칙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은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화에 대한 은유거든요. 화에 22번 A, he's simmering inside. 속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 He's bubbling up.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이러면 he flipped the lid. 자, 이거 전부 물 끓는 건데 이게 화를 나타내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화는 용기에 담긴 끓는 물이다. 이런 은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도 부글부글하고 물도 부글부글하고 물도 끓어올 수 있고 화도 끓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끝에 가서 확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속에 물이 부글부글하다가 속이 부글부글하고 이건 속이 물이 끓어오르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고 플립 들릴 때 확 터져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 뚜껑 열렸다 그러죠. 그게 바로 플립 들릴 수증기가 확 올라와서 뚜껑이 확 뒤집는 거. 여러분들 쓰는 용어가 있죠. 뚜껑 뒤집혔다는 거. 바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화는 또 화라고 해서 꼭 한 가지만 은유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화는 용기에 담긴 끓는 물이다. 더 자꾸 끓이면은 전기가 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또 폭발하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화는 불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가 있어요. The plane burned up in the air. 비행기가 공중에서 확 타버렸다. 그 다음에 the match flared up. 요즘 성냥은 드물지만은 성냥 확 켜면 불이 확 붙죠. 그거 이런 것이 불에 대한 은유가 요 표현이 바로 화를 나타내는 데도 쓰입니다. He burned up. 화를 냈다 그러고 he flared up. 화를 벌컥 냈다는 거.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뭐 골이라는 화를 골이라고 하죠. 골났다 그러죠. 골났다 하지만은 또 바로 불화자를 써서 화났다 그러죠. 예. 영어에는 분노를 화로 은유화하지만 이건 우리는 바로 화를 골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유 다시 정리하죠. 두 개체를 비교하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은 숨겨버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점은 숨겨버리고 같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은유라는 거. 주위를 살펴보면은 은유라는 은유 현상이 도처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전사 강의를 하면서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유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유는 영어는 메토님이고 메토라는 건 바꾸다는 뜻이고 님은 명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자어는 이것을 환유라고 합니다. 환은 환전하다 할 때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꾸는가요?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The chef cooked a delicious, very delicious dish. 요리사가 아주 맛있는 접시를 요리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건 있어도 어떻게 접시를 요리하느냐. 이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영어권 사람들이 환유라는 개념을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ish라는 건 여기서는 접시가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밀접하게 연관된 요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dish가 원래는 접시를 가리키지만 어떤 주어진 맥락에서 지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시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유죠. 접시에서 요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도 비단 이 예에 거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예문도 있어요. She cleaned out 21번, 27번. She cleaned out the fridge. 이 fridge는 refrigerator 약자입니다. 냉장고라는 뜻이죠. out은 안에 있던 걸 밖에 꺼낸다는 건데 청소를 해가 냉장고를 꺼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냉장고를 제대로 꺼내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 냉장고 자체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때도 프리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물건을 꺼내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e emptied out 28번 he emptied out his pocket. 이것도 out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낸다는 뜻인데 호주머니를 안에서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고 이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호주머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 안에 있는 개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지시 대상이 바뀌죠. 그래서 환유가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죠. 야구 경기가 있죠. 선수들 이름이 전부 수가 들어가죠. 포수, 투수, 외야수 등등 수가 들어가죠. 선수 할 때 숫자. 수가 뭡니까? 한자로 이 수는 손수죠. 그러니까 수라 그러면 손을 가진 사람을 손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야구에는 손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부각시켜서 손을 가지고 야구하는 포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환유가 되겠죠. 손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게 되죠. 이런 것이 환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환유라는 것은 지시 대상을 맥락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한 가지. 또 햄버거 파는 가게라고 생각해. 웨이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The hamburger left without a tip. 햄버거 left without a tip. 햄버거가 팁도 없이 나가버렸다. 이런 말. 햄버거가 어떻게 나가요? 햄버거 발에 있어요? 햄버거 자체가 나갈 수는 없죠. 뭘 가리킬까요? 웨이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건 햄버거를 주문한 사람, 햄버거를 먹은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햄버거 먹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지시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환영입니다. 예, 이것도 계속 개개 전치사를 다루면서 언급될 테니까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돼간다 그래도. 자, 오늘은 이어서 의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 강의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전사에 대한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는 전사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서 하듯 전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을 나열하는 것. 그래서 이 나열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나열만 해놓으면은 이 뜻과 뜻 사이 관련성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말. 여기다가 관련성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 들었고, 아주 초미니 실험도 해봤죠. 몇 개 단어를 불러주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면 잘 기억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기억이 어렵다는 거. 자,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낱말 뜻 사이 관련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말. 찾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망이라는 것, 시멘틱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것은 거물이죠. 네트는 거물이죠. 워크는 조직체, 기구 이런 거니까 거물로 이루어진 조직체, 기관 이런데 의미도 이런 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ring이라는 거, ring, R-I-N-G, ring이라는 말 들으면 먼저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 영어를 쓰는 화자들은 손에 끼는 반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ring을 손가락에 끼는 것만 보다가 또 누가 코에 코걸이도 봤어요. 이때도 적어도 뭐 노즈 ring이라 하면 되겠다. 귀에도 이제 귀걸이라 그럴까요? 둥근 장식품을 달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ring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코걸이니 귀걸이니 여기서 보면은 이거 이제 둥근 장식을 ring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둥근 장식품, 이거 장식을 빼버리면 그냥 둥근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둥근 원형 경기장도 되고 나무를 자르면 나타나는 나이트도 링이 되겠고, 그래서 링이라는 건 제일 높은 단위에서는 둥근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링이라는 게 이와 같이 조직을 이루고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원형적인 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거, 자주 쓰는 게 뭐냐. 이럴 때 아마 반지가, 손에 끼는 반지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지만이 ring의 의미가 아니고, 이 다른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관련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ring만 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다른 그 reception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reception은 동사 receive, R-E-C-E-I-V, 받다는 그런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 외에 이제 응접, 접대, 환영회 이런 뜻으로 쓰이고, 접수, 입회, 가입, 반응, 수신, 여기 여러 가지 뜻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잘 살펴보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뜻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2번 보면은 응접, 접대 같은 건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
접수하는 것은 회사나 뭐 같은 데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 입회 가입하는 것도 학회나 조직체에서 회원을 받아들이는 거가 되고, 반응, 이것은 어떤 작품을 누가 작가 썼을 때 뭐 비평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게 반응이 되어 있고, 수시는 라디오 같은 기구에서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뜻이 말로 하면 표현이 다 각각 다르지만 그 밑에는 reception, receive, 동명사인 reception이 깔려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